안녕하세요. AN세무회계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 상태, 재산 상태보다 훨씬 더 비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인정이 돼서 지방국세청에서 그 돈 어디서 나서 부동산 샀니라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 상태, 재산 상태,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취득자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부동산 사는데 돈 대줄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증여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돈 빌린 거는 갚으면 이건 사실상 증여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증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용증을 썼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의 차용증을 써야 되고 어떤 실질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멋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요. 앞에는 강도 흐릅니다. 무슨 리버파크 뭐 이런 거, 강이 흐르는 지역의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를 자녀 A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나이, 직업으로 봤을 때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세무조사를 합니다. 여기 있는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응 이 업무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무조사 나오신 분들은 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업이었습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왔고 이거 나오면 사실 40일 정도 해요. 일반적인 회사 같은데 사업장 세무조사 들어가면은 14일이면 끝내야 됩니다. 이게 납세자 권리 보호 때문에 세무조사를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무려 40일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세무조사예요. 거기다가 여긴 또 회사도 아니고 이제 개인이 받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세무조사가 아닐까. 물론 이제 통합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통합조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닙니다. 통합조사를 받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쨌건 이 사례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가 취득을 하면서 이제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의 자금이 들어간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돈은 빌린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하지 마라 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여기 있는 과세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 이 차용증을 써서 빌린 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증여다라고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아니 빌린 건데 왜 증여세를 부과를 하냐 해서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했고 법원에 가서 자잘못을 따지려면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쳐야 돼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받는 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친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도 깨지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자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그렇게 복잡한 사례는 아니에요. 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썼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납세자는 빌린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빌린 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증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서 한판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결정문을 살펴볼게요. 쭉 당겨서 이게 이제 결정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얼마를 차용하여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청구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래는 부모님이 취득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를 갑자기 자녀 명의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청구인의 가족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던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쟁점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하여 입주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과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입주자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금전 차용 증서 안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저당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거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증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기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거 일단 첫 번째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차용기간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매각 시점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 시기도 매각 시점으로 되어 있었다. 요거 2번으로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취득 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이자와 원금을 내지 않고 처분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라 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이 써져 있었다는 거죠. 요것도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청이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서 등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과 사실상 동거하면서 별도 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 및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과세관청은 이거를 실질로 본 겁니다. 차용증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는데 세법은 이런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질에 과세해버리죠. 그리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되고 나서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제 경험상 이제 과세관청이 차용증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요거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전에 멋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취득을 하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여기에 근저당, 저당권을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면은 우리가 등기부를 열어보면 여기에 얼마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근저당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을 하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차용 시점이 있고 상환 시점이 있어요. 이 차용 계약의 실질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년 무이자, 이거 차용일까요? 사람이 100년 샀는데 100년짜리 무이자를 설정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공짜로 준 거죠. 이 차용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취득 시점에 차용을 했고 나중에 팔면 상환해라 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요 사이에 실질적인 이자 지급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차용의 형식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볼까요? 차용으로 볼까요? 물론 처분해서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한 시점에 그 이후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주택도 팔았고 잔금 받은 것 중에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부모님한테 돌려줬다 라고 한다면 이게 차용이 맞겠죠. 실제로 돈을 빌렸고 주택을 취득을 했고 주택을 팔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세무조사가 요 시점에 들어온 거죠. 어쨌건 이 세무조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과세관청이 이 차용 계약을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증여다라고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상환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 지급하는 걸로 차용증을 썼을지 몰라도 그런 차용 계약은 일반적인 차용 계약은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도 과연 그렇게 차용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환 시점이 이 주택을 처분한 시점이라고 애매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100년 뒤에 팔면은 100년 뒤에 상환하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환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거. 이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적으면 네 번째, 공증받지 않은 것. 공증은 저는 이제 안전하게 받으라고는 하는데 공증을 받았어도 계약의 실질이 이렇게 상환 시점이 뒤로 가 있고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공증을 받아도 사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건 지방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들어온 건데 요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 15억은 넘는 아파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고 부모님이 빌려준 거겠죠. 그리고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아파트 6억, 7억 이런 거 샀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자금 출처 세무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아파트 가격은 19억이었어요. 6, 7억짜리 사서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샀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요즘 2020년, 2021년에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상담을 많이 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빌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끌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연끌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나의 소득 상태, 재산 상태, 나이, 직업에 비추어 그것보다 좀 과한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는 아파트를 샀으면 부모님한테 빌리지 않겠죠. 내 능력보다 비싼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맞아서 증여세를 또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2020년, 2021년 연끌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증여세까지 맞으면 더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차용증이 부인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지지난주에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법원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건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 한번 볼까요? 제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저당이 확인되지 않고 원금 이자 지급 역시 매각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면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요거 왜 안 했을까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줬으면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이번 영상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이제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